상향 평준화가 어느 정도 이루어진 시대예요. 이거에 대한 교육으로 바뀌어야 되겠죠. 내가 이제 EBS 찾아가서 이것 좀 만들어주세요 라고 했었는데 그때 답변이 너무 충격적이었죠. 이러는 거예요. 제작사 사정이라는 게 쉬운 게 아니구나. 초중고 교육에서 빠진 거 하나가 있습니다. 살면서 진짜 중요한 건데, 자, 이번 시간에는 경제교육 원리가 바뀌었는데도 불구하고 우리가 너무 과거의 방법, 과거의 원리를 적용하고 있는 건 아닌지 여러분이 반성했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아이들의 상황이 다른데 자꾸 과거의 방식으로 이렇게 경제교육해 하니까 아이들 입장에서는 적용이 안 되는 거죠. 대표적으로 저는 용돈기 입장도 많이 바뀌어야 된다 생각해요. 자꾸 쓴 것만 기록하라고 해서 그게 어떻게 되겠어요. 그리고 이제 시대가 달라졌습니다. 예전에는요, 노동자를 가르치는 교육의 의미가 더 컸어요. 제조국일 때는 교육받은 질 좋은 노동자를 양성하는 게 그 나라의 국가 경쟁력입니다. 실제로 우리나라도 해외에서 새로운 그 공장을 지으려고 할 때 보는 게 그 나라의 교육 정도를 봐요. 그래서 우리나라도 한강의 기적을 이뤘었고 2000년 이후에 수많은 나라들이 전 세계의 공장으로 중국을 택했었던 이유도 중국도 교육 수준이 굉장히 높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교육 자체가 그 나라의 먹거리와 연관이 되니까 더 좋은 근로자를 기르는 교육으로 포커싱이 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런데 이 노동자의 한계점은 뭐가 있냐면 월급이라는 한계가 있어요. 정해진 월급 내에서 잘 살아야 됩니다. 그리고 월급을 올려달라고 하는 행위는 국가 입장에서는, 기업 입장에서는 좀 무서운 거죠. 이걸 어떻게 올려줘 이렇게 된단 말이야. 그러면 교육의 포커싱이 어떻게 되냐면 이거는 모르겠고 절약을 하셔야 됩니다로 바뀝니다. 절약. 소비를 줄이고 그 안에서 잉여 현금 흐름을 만들어서 원하는 것 집도 사고 뭐도 사고 하는 것이 미덕입니다 라고가 되는 거죠. 자, 그러면 대부분의 이제 과거의 경제교육이 여기에 좀 더 방점을 두었었다면은 지금의 경제교육을 이렇게 강조하면 될까요? 전혀 아닙니다. 아이들 꿈이 뭔지 아세요? 아이들 꿈 중에서 월급쟁이 꿈인 게 거의 없어요. 한번 생각나는 거 한번 그냥 편하게 불러보세요. 의사 있습니다. 네, 의사는 항상 있죠. 그 다음에 뭐 있냐면은 유튜버 있어요. 유튜버. 요새는 요리사도 좀 많아졌더라고요. 요리사. 아니면은 이제 뭐 인플루언서도 유튜버에 해당되니까, 아니면 내가 뭐 사업을 할 거다, 여러 가지가 있는데 대부분 보면은 프리랜서 아니면은 사업가들입니다. 그 얘기는 뭐냐면 아이들 꿈이 뭔지 아세요? 돈을 많이 벌고 싶어요 라는 뜻이에요. 요새 판사 검사 쓰는 애들 별로 없어요. 꿈에. 네, 거의 없어요. 옛날과 달라요. 예전에는 정말 저희 뭐 택시기사도 있고 버스기사도 있고 뭐도 있고 정말 그 월급 노동자라는 범위 내에서 본인이 하고 싶은 거를 택하는 게 이제 초등학생 꿈이었다면은 이제는 아이들이 왜 유튜브 하고 싶니? 왜 건물주 하고 싶니? 건물주 있었죠. 네. 왜 의사 되고 싶니? 왜 요리사 되고 싶니? 공통점이 하나입니다. 그냥 돈 많이 버는 것 같거든요. 저희 식당에서 되게 큰 식당이 있는데 거기 식당 사장님 돈 엄청 많대요. 건물주래요. 유튜버래요. 의사래요. 특히 건물주는 뭐냐면 왜 그러냐니까 유튜버는 열심히 뭘 해야 되잖아요. 의사도 맨날 일해야 되잖아요. 요리사도 일해야 되잖아요. 건물주는 일 안 하고 돈 벌면 되잖아요. 저는 돈만 쓰고 살고 싶어요 라는 마음입니다. 옛날에 노동자 개념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교육 자체도 많이 바뀌어야 돼요. 근데 안타깝게도 이 교육이라는 거는 변하려면은 상당히 오랜 회의와 결정과 이걸 통해서 조금씩 바뀌어 나갑니다. 이 속도를 따라잡을 수가 없어요. 그러면 아이들한테 우리는 어떤 걸 가르쳐야 되느냐? 저는 첫 번째로 소비를 줄이는 거를 강요해서는 안 된다라고 봐요. 자꾸 용돈기 입장, 뭐 용돈만 주자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거 가지고 경제교육 되는 게 아니라는 거죠. 방금 말했던 돈을 많이 벌 수 있는, 저는 생산이라고 표현할게요. 생산을 할 수 있는, 잘할 수 있는 방법을 알려줘야 된다는 거죠. 초중고 교육에서 빠진 거 하나가 있습니다. 살면서 진짜 중요한 건데 직장인이고 사업가고 이거 너무 중요해라고 말을 하는데 학교에서 안 가르쳐 주는 거 하나가 있어요. 경제교육은 그래도 단어라도 들어가죠. 안 들어가는 게 뭐냐면 마케팅이 안 들어가요. 저 마케팅 가르쳐주는 학교 본 적 없습니다. 왜냐? 이거는 근로자의 영역이 아니라고 했던 거죠. 그리고 지금 우리 아이들이 이제 앞으로 뭐 건물주가 되더라도 이제 마케팅 시대입니다. 공실 내면 안 되니까, 상가 공실 내면 안 되니까 잘 알려줘야 되겠죠. 그리고 의사가 돼도요, 마케팅 더 열심히 합니다. 우리 병원으로 오셔야 되는 이유 이러면서 막 치고 있어요. 유튜버는 더 하겠죠. 이 마케팅을 한다는 얘기는 뭐냐면 과거와 다르게 제품의 질이 다 좋아졌다라는 거예요. 제품의 품질이 향상됐습니다. 그리고 물건을 못 만드는 곳도 없고 요새 식당들 가보면은 음식 못하는 데들 없어요. 거의 다 잘해요. 상향 평준화가 어느 정도 이루어진 시대예요. 그럼 상향 평준화가 이루어진 시대에서 어떻게 생산을 늘릴 것인가,
어떻게 내가 조금 더 마진을 올릴 수 있을 것인가, 이런 것들을 고민하는 시대. 마진을 올리고 판매량을 늘리는 걸 고민하는 게 누굽니까? 노동자입니까? 사장입니까? 일반적으로 사장이 하는 것들이죠. 이거에 대한 교육으로 바뀌어야 되겠죠. 그러면은 자녀가 경제 교육을 하는 방식도 완전히 바뀌어야 돼요. 소비를 줄이는 거 좋아요. 그냥 배워야 되는 건 맞아요. 근데 이게 전부는 아니라는 겁니다. 그럼 여기에서 내가 생산을 할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이 있나를 알려줘야 돼요. 어떻게 더 벌 수 있을 것인가. 예를 들어서 용돈은 정해져 있어요. 기본 용돈이 있는데 그 용돈 말고 추가 용돈을 어떻게 더 벌 수 있을 것인가. 예를 들어서 이런 경우 많죠. 나 그럼 우리 집에 이거 안 파니까 이거 그냥 가져다가 팔게요. 그게 왜 너 거야? 라고 해야 되겠죠. 그러면 이거는 집에서 정했을 때 엄마가 중고 가격으로 1,000원 정도는 되는 것 같아. 그러면 너가 이걸 1,000원 이상 벌어와봐. 그러면 엄마한테 1,000원만 주고 그 이상은 너가 가져가는 게 맞다 봐. 라고 하면 아이는 자연스럽게 이거를 어떻게 더 비싸게 팔 수 있을지, 이 물건이 누구에게 필요한지를 공부하기 시작할 겁니다. 시장 조사를 시작하는 거죠. 근로자가 시장 조사하는 경우는 없어요. 대부분 사장들이 시장 조사를 해요. 시장 조사를 하고 가장 이 시기에 어떤 제품이 잘 팔릴지 선택을 하고 그 상품을 내가 가지고 있는지 어떻게 조달할지, 그리고 어떻게 하면 엄마한테 이걸 싸게 사올지 이런 거죠. 엄마 근데 이거 보니까 500원에 팔던데 왜 저한테 1,000원에 팔아요? 이러면은 어디서 근거 가져와봐. 또 500원 보여줘요. 그러면 500원 맞네? 알았어 500원만 줘. 그렇게 하고 나는 이걸 정말 잘 써서 설명 잘하고 이게 너무너무 잘 지워집니다 막 이렇게 해주는 거죠. 너무 잘 지워지고 깨끗해요. 다른 데랑 다르지 않아요? 지우개가? 이러면서 싹 보여줍니다. 봐봐요 깨끗하죠? 이렇게 하는 겁니다. 자, 깨끗해졌어요. 자, 그러니까 이거는요 조금 더 프리미엄이 생기는 거예요. 1,200원이에요 이렇게 해가지고 가격을 올리고 비용을 줄여서 마진을 늘리는, 마진이라는 거를 가르쳐 줘야 되겠죠. 그러면 아이들 입장에서는 바뀌는 겁니다. 아, 이렇게 벌 수도 있는 거구나 라는 걸 경험을 해봤어요. 그러니까 어린 나이에 아직 대학교도 가기 전에 사장 연습을 해봤어요. 사장이 돼 보니까 다 보이기 시작합니다. 저도 예전에요 혼자서 학원을 운영한 적이 있었는데 혼자서 홍보해야 되고 혼자서 이제 아이들 모아서 가르쳐야 되고 이제 그 학원비 낼 때마다 잘 관리해서 한 달 더 연장할 수 있도록 부모님 상담도 해야 되고 그냥 혼자 다 해야 되더라고요. 마케팅부터 모든 사업 시장 조사까지. 그걸 해보고 나니까 아, 이런 교육이구나, 이렇게 하는 거구나. 그러고 난 다음에 직장인이 돼 보니까 다 보이는 거예요. 사장을 해보고 난 다음에 근로자가 되고 나면요, 아, 요런 거 이렇게 돌아가니까 이때 내가 이걸 하고 이때 이렇게 하면은 회사가 더 생산성을 올릴 수 있겠네. 그 생산성을 올리고 마진이 늘어나니까 나에 대한 가치가 올라가겠네. 나에 대한 가치가 올라가면은 뭐 더 좋아지겠네 라고 했는데 하필 제가 공무원이어가지고 가치가 올라가진 않았습니다. 근데 이것까지는 해봤었어요. 여기에서 아이들이 또 해야 되는 게 선택을 해봐야 됩니다. 마진을 더 내기 위해서, 생산을 더 늘리기 위해서 아이들은 이제 어떤 선택을 하냐면은 사업 계획이라는 걸 세우는 거죠. 사업 계획. 사업 계획 가르쳐주는 학교 없어요. 예, 당연히 없겠죠. 이 사업 계획이라는 건 뭐냐면은 지금 내가 무엇부터 순서대로 해 나가야 될 것인가를 작성해 보는 겁니다. 그래서 우선순위를 정하는 거죠. 지금 내가 물건을 팔아야 된다. 그러면 물건을 확보하는 게 먼저가 아니라 무엇이 잘 팔릴지를 조사를 해야 된다. 그러면 어디에서 조사할 것인가? 언제 조사할 것인가? 어떤 방식으로 조사할 것인가? 그리고 그것이 맞는 것인가? 이런 식으로 정해놔야 되겠죠. 지금 오늘은 내가 이거에 우선순위를 두고 해야 돼. 그리고 그 다음 날은 물건을 확보해야 되고, 물건을 확보했으면 그 다음에는 이 상품의 특성을 파악해내야 돼. 상품 특성 파악한 다음에는 홍보 자료를 만들고 물건을 팔아서 잘 운영해야 돼. 그리고 판 다음에 이 사람들이 반품이 오거나 환불이 오거나 AS가 올 수도 있잖아요. 그럼 그것들을 고려해서 그렇지 않도록 잘 관리를 해야 될까지 정해질 수가 있겠죠. 이 과정을 다 스스로 택했습니다. 그럼 어떻게 하겠어요? 본인이 스스로 선택했기 때문에 어떻게 해야 될지 더 잘 알아요. 제가 아이들 데리고 큰 대형 마트를 열어본 적이 있었어요. 그냥 학교 전체가 200명 넘는 학생들이 다 같이 부스를 차려서 장사를 해봤었으니까요. 근데 그때 규칙이 뭐였냐면 다 스스로 만들어 보라라 했었어요. 스스로 계획 세우고 스스로 물건 만드는 거 연습해보고 만들어보고 스스로 팔고 스스로 마케팅 해보고 스스로 수익을 내서 스스로 기부를 해봐라. 못할 것 같잖아요. 진짜 잘합니다. 이 부모님들이 가지고 있는 공통점 중에 하나가 우리 애가 12살인데 그걸 어떻게 해요? 라는 게 대부분 공통점이었어요. 12살이면요 다 할 수 있어요. 혼자서. 진짜 잘합니다. 그래서 자녀들이 이렇게 할 수 있도록 잘 도와주시는 거예요. 이게 못하는 친구들도 있어요. 그러면은 부모님이 와서 좀 도와주는 거죠. 어떻게 뭘 먼저 해야 될 것 같아? 뭐부터 해야 될 것 같아? 뭘 해야 될 것 같아? 아니면 혼자 하기 힘들면은 이거를 친구와 같이 한 친구 4명 정도 모이면요
그 안에서 리더가 나와요. 그 리더가 나오면서 이렇게 또 우선순위를 이끌어주는 애가 나와요. 그러면은 우리 아이가 조금 못한다 하더라도 잘 따라갈 수 있습니다. 그 경험을 시켜주는 게 저는 경제교육이라 봐요. 근데 제가 지금 말한 경제교육들이 과거의 경제교육과 너무 많이 다르죠. 저는 이렇게 했었습니다. 그래가지고 그때 대한민국 상 받았던 게 이거였었거든요. 자, 그 다음에 저는 선택을 한 다음에 또 뭘 시키냐면은 이제 사업 보고를 시킵니다. 사업 보고는요, 단순히 우리가 이렇게 벌었어요를 전달하는 과정이 아니에요. 우리가 이런 계획을 가지고 이렇게 해봤는데 막상 이게 안 되더라 라는 걸 말을 해주는 겁니다. 그래서 저희가 계획 중에서 이거는 이렇게 변경을 해봤습니다. 중간에 변경을 했습니다. 아니면은 장사하는 도중에 변경을 해봤습니다. 그렇게 했더니 결과가 훨씬 더 잘 나왔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분석을 해보니까 이렇게 하는 거는 고객들한테 원하는 포인트가 아니었었는데 우리가 이렇게 바꿔보니까 고객들이 원하는 게 됐었습니다. 또는 우리가 너무 빵만 팔았는데 빵과 음료를 결합으로 파니까 고객들이 훨씬 더 만족도가 높았고 가격도 할인이 된다 생각해서 더 많은 매출이 일어났습니다. 저희 입장에서도 빵만 팔면은 한쪽은 계속 이제 밀리니까 순서가 밀려서 그 생산성이 효율이 안 나왔는데 빵과 음료를 동시에 팔다 보니까 생산 라인이 꼬이지 않고 둘 다 동시에 만들면서 더 모두가 다 같이 일할 수 있었습니다. 이런 것들이 너무 좋아서 다 같이 벌었다 할 수 있었고요. 얼마가 남았고 그리고 이제 각자 기여도에 따라서 어느 정도 배분을 했습니다. 뭐 이런 얘기들이 나올 수 있겠죠. 이거는 정말 어른들 사업하는 얘기가 아이들 입에서 다 나옵니다. 술술 나와요. 해보지 않은 사람은 이게 말이 안 된다고 생각하는데 제가 이거를 6번을 해봤어요. 설마 싶어서 초등학생 5학년 해보고 6학년 해보고 그 친구들 몇 번 더 해보고 설마 해서 중학교인데 중학교도 제가 5개 중학교 애들 팀 짜서 만들어봐서 해봤거든요. 그것도 되고 고등학교도 해봤거든요. 고등학교에서 다 됐었어요. 그래가지고 제가 유튜버 되고 나서 해봤었어요. 그래서 경제교육 캠프라 해가지고 부모님들 모아놓고 자녀들 모아서 부모 교육, 자녀 교육, 컨퍼런스홀 A, B에서 다 시켜놓은 다음에 실제로 이거 했었거든요. 아, 잘하더라고요. 이거 했을 때 저도 좀 상처가 있는 게 1,000만 원 손해봤어요, 저는. 왜냐면 이게 저도 너무 하고 싶어가지고 아, 이제 유튜버가 됐으니까 해야지 해가지고 했는데 저희 직원 임금 계산 안 하고 저도 계산 안 하고 다 하고 해서 받고 했는데도 더 잘 만들어 보고 싶다 보니까 예산이 오바돼서 저도 적자가 났었거든요. 그래서 이 아이디어를 가지고 제가 이제 EBS 찾아가서 이것 좀 만들어 주세요 라고 했었는데 그때 답변이 너무 충격적이었죠. PD들이 귀찮아해요 딱 이러는 거예요. 아니 방송이라는 게 귀찮아요가 나올 답이 아니지 않나 싶었던 거죠. 이게 정말 재미있고 아이들이 좋아하고 교육적 의미가 있고 지금 공교육이 할 수 없는 일을 알려줄 수 있는 정말 좋은 공부들이고 아이들이 주도가 돼서 하는 거니까 나 이거 의미 있다 생각했고 저는 의미 있다 생각했었거든요. 근데 이게 방송사 사정이라는 게 제작사 사정이라는 게 쉬운 게 아니구나. 그래서 이걸 언젠가 해야 되겠다 생각했던 게 이제 아마 이 채널에서 시작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잘 되면. 그리고 또 달라진 게 있습니다. 세상의 속도가 너무 빨라요. 이제 저는 이 IT 혁명 이후로 너무 많은 게 바뀌었거든요. 경제교육에서는 아직까지도요, 현금을 가르쳐요. 지폐를 가르칩니다. 근데 아이들 보면요, 선생님, 저 지폐를 만져본 적이 없어가지고요. 뭐 하냐니까 카드 가지고 있어요. 카드 가지고 쓰고 있는데 이거 어떻게 해야 돼요? 라고 물어보는 게 너무 많아서 당황했던 적이 많았어요. IT의 발전이죠. 자, 그 다음에 또 뭐가 있냐면 이제 디지털 발전이니까 이제 디지털 자산 얘기가 나오기 시작합니다. 코인으로 물건 사도 될까요? 라고 말하면은 이제 어떻게 할까요? 예전에는요, 5년 전만 해도 정부 뭐 공공기관에서 학생들을 위해서 디지털 자산 강의를 만들어 달라 해서 강의를 했었어요. 근데 그때 웃겼던 게 정부에서 방침을 정했습니다. 디지털 자산은 나쁜 거라고 얘기해 주세요. 예, 그렇게 강의했었어요. 그러니까 약간 대놓고 나쁜 건 아니지만 단점을 더 많이 부각시켜서 얘기해 주세요라고 나왔습니다. 근데 지금 디지털 자산 단점 부각시켜서 강의하는 곳 없어요. 이제는 사람들이 인정을 해준 거죠. 예전에는 카드도 나쁘다 했었어요. 근데 그렇지 않죠. 카드 사태라는 게 벌어지고 나니까 그거 봐, 카드 쓰니까 신용불량자 되는 거 아니야, 이러면서 되게 많이 했죠. 근데 지금은 카드 때문에 신용불량자가 나온다고 얘기하는 사람들은 없습니다. 디지털 자산 때문에 뭐 이렇게 된다는 건 아닌 거죠. 그러니까 결국은 자기들이 가지고 있는 그 뭔가 한방주의, 잘못된 경제교육, 잘못된 금융 관점, 막 빚을 내서 투자하는 이런 습관들이 문제였던 거지 디지털 자산 자체가 문제라 볼 수는 없는 것 같아요. 근데 이거에 대해서 무조건 나쁘다 하는 게 옳은 거냐 아니냐는 나중에 결과가 나오겠지만 저는 이거에 대해서 교육을 시켜야 될 필요가 있다라고 봐요. 이거에 대해서도 한번 제가 시리즈로 만들어 보도록 할게요. 자, 그러면 돈이라는 게 디지털 자산까지 넘어가고 나면은 어디까지 돈의 개념으로 봐야 될지도 한번 가르쳐 볼 필요도 있을 것 같아요.
우리는 이제 재화라고 하잖아요. 재화. 예전에 그런 생각을 해본 적이 있었습니다. 시간도 돈이 아닌가? 편의점에 갔더니 저 대학교 때 저희 집에 뒤에 있는 편의점 갔더니 편의점 사장님이 저한테 일 좀 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학생인데 무슨 일을 합니까? 이랬더니 그게 아니라 시간당 2,500원 줄게. 좀 제발 일 좀 해달래요. 사람이 없다고. 그때 이제 느꼈죠. 시급이라는 개념을 듣는 순간 아, 시간을 돈으로 계산해서 하는 거구나. 그러면 제가 여유 시간 10시간이 생기면 그 10시간을 놀면은 0이 되는 거고 그 시간을 일을 하면은 25,000원이 되는 거구나 라고 생각이 되더라고요. 그러면 시간이 돈이 아니라고 할 수는 없겠죠. 그러면 이 가치들의 여러 가지들, 이 외에도 여러 가지가 있을 겁니다. 본인의 예를 들어서 말을 잘하는 능력 또는 아이디어를 잘 뽑아내는 능력, 이런 것들이 결국은 다 재화로 바뀔 수 있는 잠재적인 자산으로도 볼 수 있겠죠. 이런 것까지 여러분들이 생각을 열어줘야 돼요. 아직 이것까지 뭐 돈이라고 하진 않겠지만 디지털 자산도 열어주시고 나머지들 재화로 바꿀 수 있는 능력도 재화라고 이어질 수 있다라고 가능성을 생각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생각해보면 됩니다. 우리 아이를 노동자가 아니라 사장님으로 만들 거야 라고 생각하면은 집에서도 해볼 수 있는 게 많아요. 집에서도 우리가 계획을 할 일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저희도 이번에 잠깐 고민을 했던 건데 저희 이제 아버지가 칠순잔치로 여행을 가야 되는데 어디로 갈 것인가 고민을 해보니까 여행 예산이라는 걸 짤 수밖에 없더라고요. 그럼 예산을 짜서 자, 우리 1,000만 원으로 7명이 여행을 가야 된다. 이 대전제하에 각자의 수요들이 있죠. 할아버지는 낚시를 좋아하시고 물놀이를 좋아하는데 할머니는 쇼핑만 좋아하고 물을 싫어하고 이제 고모는 비행기 오래 타는 거 싫어하고 뭐 이러고 고모부는 운동하는 곳을 좋아하고 아빠는 아무거나 제발 그냥 안 싸웠으면 좋겠고 이제 너는 물놀이를 좋아하니까 너는 물놀이 좋아하는 거 해야 되고 이제 이런 식으로 되면 어떻게 했습니까? 그 수요를 맞춰서 최적의 여행지 후보를 찾아내 보자. 예. 그러면 이 여행지를 몇 월에 갔을 때 얼마인지 성수기와 비성수기로 구분을 해보자. 그럼 성수기 때 가면 가장 즐겁죠. 재밌죠. 당연히 8월 여름 휴가철에 외국 나가면 얼마나 좋겠어요. 근데 제일 비싸게 가는 거니까 우리가 무엇을 포기하고 무엇을 택할 거냐라는 거를 한번 정해줘 보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근데 본인이 단독으로 정하는 게 아니라 각자의 수요 조사를 한 다음에 이것들을 활용해서 1,000만 원으로 비수기에 가면 여기를 이렇게 갈 수 있고요. 성수기에는 여기밖에 못 갑니다. 근데 어떻게 선택하는 게 좋을지 다 같이 골라보세요라고 해서 7명의 투표를 받아서 다수결로 해서 진행하는 방법도 있겠죠. 그렇게 해서 정해진 예산을 의사결정 과정을 통해서 본인이 주도적으로 만들어가는 거. 이런 경험도 자녀들이 할 수 있어요. 이게 아주 어리면 안 되겠지만 스마트폰을 좀 다룰 줄 아는 이제 초등학생 한 고학년 정도만 돼도 이런 계획을 세울 수 있거든요. 이렇게 만들어주면 자녀들 입장에서는 내가 우리 집의 경제 활동에서 주도적으로 무언가를 해볼 수 있구나라는 걸 느낍니다. 그거 아니더라도 식당 가는 것도 정해도 돼요. 어차피 가족끼리 식사 가거나 이러면 오늘 뭐 먹지 맨날 고민합니다. 그거를 왜 저는 부모님들이 고민한지 모르겠어요. 자녀들이 정해보라 그래요. 그런 다음에 부모님들은 만족도만 얘기해주면 돼요. 겨울에 냉면은 좀 아니지 않니? 이런 거 있잖아요. 이제, 굳이 겨울에 냉면집으로, 뭐, 이런 정도의 피드백만 주면 되겠죠. 그러니까 뭐, 예를 들어서, 이런 상황이다. 이런 조건들을 너가 먼저 파악하고 이랬을 때 우리가 어디를 가야 제일 좋을 것 같아. 라고 얘기를 해주고, 이제 그 자녀가 선택지를 만들어서 부모님들이 선택할 수 있게 1번, 2번, 3번 중에 어디 가는 게 좋을까요? 라고 다 설명을 해줘요. 그러면 1번, 2번, 3번만 딱 택하면 되잖아요. 얼마나 편해요. 서로서로 좋죠, 뭐. 이 경제 교육도 되면서 나도 시간을 절약하고. 이런 것들을 해주면 됩니다. 근데 부모님들이 왜 이거를 잘 못하냐면은 첫 번째, 이게 경제 교육인지 인지를 못한다. 두 번째, 자녀를 믿지 못한다. 자녀가 이 정도까지 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못한다. 근데 제일 교육은 뭐냐면요. 할 수 없는 거를 한 단계 넘어갈 수 있는 기회를 주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자기가 한번 경험을 해보면 이제 앞으로는 이 아이는 이거를 할 수 있는 친구가 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는 한 번 더 난이도 더 하면서 이제 이 아이가 사회로 나갈 수 있도록 집에서 만들어주는 거잖아요. 자녀가 계속 도전해 볼 수 있도록 해주세요. 그리고 자녀가 이런 의사결정 과정에서 실패를 하게 되면 질책을 하는 게 아니라 이런 과정에서 엄마는 이게 너무 좋았고 이 부분은 조금 더 우리가 고민을 더 하면 좋을 것 같고 그래서 너한테 내년 여행도 맡겨보고 싶어. 내년 여행에서는 조금 더 만족도를 올려줬으면 좋겠어. 라고 하면은 좋을 것 같아요. 그렇게 하고 질책을 직접적으로 하지 마세요. 그렇게 하고 아까 같이 여러 명이 만족도 점수 같은 거를 써서 평균을 내서 좋았던 거와 조금 더 개선할 거 이런 식으로 같이 알려주면은
더 훌륭한 교육이 될 겁니다. 그래서 정리를 하자면요. 지금의 경제 교육은 현실과 좀 다른 것들이 많아졌다. 아무래도 정보화도 많이 빨라졌고 IT도 들어오고 환경도 아이들이 원하는 직업도 많이 바뀌었기 때문에 우리가 그거에 맞게 경제 교육도 바꿔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거를 해줄 수 있는 거는 부모님밖에 없어요. 학교는 너무 변화 속도가 느려요. 가정에서는 빠르게 변화되는 것들을 맞춰줄 수 있으니까 이런 것들은 우리가 해야 됩니다.